안녕하세요. 자, 아직은 몇 분이 안 들어오셨네요. 자, 뭐 인원이 적건 많건 간에 일단 내용은 슬슬 시작을 할 거고요. 오늘은 첫 방송이니만큼 여러분들이 드론을 처음 시작하셨던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내용, 네,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무슨 내용을 잡았냐면 현재 드론 시장이 어떤가, 뭐 농업 시장은 어떤지 이런 거를 좀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음, 자,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자면 얼마 전에 양드론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항공방제에 소속되어 있는 지금 단장 역할을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스카이라인이라는 항공 촬영, 항공 방제, 또 기체 제작, 뭐 교육 등등을 하고 있는 또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촬영 경력이 한 20년 정도가 되고요. 뭐 ENG 방송 중계, 영상 제작, 구조물 검사, 뭐 사진전도 나간 적이 있고, 현재 이제 스카이미디어 협동조합이라는 곳에도 소속이 돼서 이제 영상을 같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농업용 방제 드론이라고 하는 지금 국내에 유일하게 있는 방제 드론 관련된 책자를 저술을 하기도 했고요. 어, 제가 지금 이런 방송을 지금 시작을 하게 된 이유가 기존에 이제 드론을 시작하셔서 하시려고 하는 것들 중에 방제가 그나마 가장 쉽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물론 뭐 가장 많은 분들이 하려고도 하고 있고 실제로도 하고 있고 어 근데 뭐 카페라든지 아니면 블로그라든지 다른 곳들에서 저도 이제 많이 어떤 정보들이 나오는지도 찾아보는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라든지 뭐 정말 쓸모 있는 알짜배기 내용들은 대부분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만 뭐 일단 그분들보다는 조금 더 깊은 내용, 재미는 없을지 몰라도 좀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좀 해볼까 합니다. 강원부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뭐 오늘도 첫 방송이라서 아마 이쪽 업계에 많이 오랫동안 일을 하셨던 분들이 들어오실 거라 생각을 하고 아마 초보분들은 뭐 몇 분 안 보실 거라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 그래서 일단은 초반에는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들을 좀 하고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분들이 질문하신 내용들을 좀 가감 없이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 방송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 앞으로 한 2주 정도마다 한 번씩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방송을 하려고 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 중간에 한 번씩 있을 거고요. 또 중간중간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을 또 초청을 해서 저 이외에 다른 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예를 들어서 뭐 농약 전문가, 농약사를 뭐 몇십 년 하신 분들을 초청을 해서 농약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고 또 저 말고 또 드론으로 영상 촬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고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관지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목소리가 별로 안 좋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감기는 아닌데 제가 이제 3D 프린터를 좀 많이 돌리다 보니까 기관지가 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좀 안 좋으니까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교육을 할 때 항상 요 얘기를 합니다. 유스투스 리히비. 뭐 이렇게 말하면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여러분들 다 중학교 아마 과학 시간에 이 분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리비 최소율이라고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이 사람이 말한 게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식물이 생장을 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햇빛도 있어야 되고 양분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어떤 한 가지가 높으면 그 높은 만큼의 조건에 의해서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가장 낮은 만큼밖에 성장을 안 한다고 말한 거죠. 그래서 리뷰 최소율이라고 아마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다들 이제 학교를 다니신 지 오래되셨고 저도 이제 20년이 넘어가니까 그렇긴 하지만 아마 기억이 다 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떠한 것이 성장을 하려면 이 물통에 있는 물을 담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통에 물을 더 많이 다르려면 뭐 이미 높아 있는 나무들은 올려봐도 소용이 없잖아요. 여기 가장 낮은 나무를 가장 낮은 나무를 여기를 이제 올려야만이 물을 더 담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어떤지 그리고 또 어떤 역량들이 필요한지 또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아무래도 들어온 시장에 들어오시기도 좀 더 편하실 것 같고 아마도 살아남기도 훨씬 더 편하시겠죠. 제가 이제 2018년도 17년도부터 이제 강의를 방제 관련돼서 하고 촬영 관련돼서 많이 했는데요. 실제로 지금까지 몇백 명의 이제 그 수강생들을 강의를 해보면서 항상 물어보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요 드론 사업을 할 때 어떠한 준비를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가장 간단한 게 이제 시장 조사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시장 조사도 전혀 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뭘 한 가지 질문을 할 건데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일단은 처음부터 좀 딱딱한 내용이긴 하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시장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건 이제 시장이죠. 이 농업 시장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었는지, 농민들은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가 될 건지, 이런 것들 어느 정도 데이터를 통해서 짚어보도록 할 거고요. 나중 시간에는 어떤 역량들이 필요한지 해서 알아볼 건데 이 역량이란 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물론 실제로 그 사람의 조종술도 필요하겠지만 이 언변도 되게 필요하고요. 처세술도 필요하고 실제로 기체가 어떤 거냐, 기체가 한 대만 있느냐, 두 대가 있느냐, 또 그 기체가 여러 가지를 또 사용할 수 있는 기체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그 사람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역량이 포함이 됩니다. 단순히 내가 실력이 좋다, 지식이 많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이제 겸비가 돼야 실제로 이 사업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거고, 또 마케팅은 또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지,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라는 분야는 좀 영업 비밀과도 같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마케팅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그 사람이 내가 영업하는 곳에 와서 똑같은 방법을 영업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진 역량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을 알려줘도 똑같이 영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 처음에 이제 제가 교육할 때 항상 요 질문합니다. 하이드로젠 모노옥사이드라는 물질이 있는데, 자, 요 물질이 어떠한 물질이냐를 이제 질문했습니다. 조종사 50명에게, 비행기 조종사죠. 비행기 조종사 50명에게 이 물질을 사용을 해야 되냐, 사용하지 말아야 하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43명의 조사분들이 이 물질은 굉장히 위험하니까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했고 6분은 글쎄 이거는 사용해야 될 수 있는 물질일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류를 하시고 제가 볼 때 이 한 분이 찬성하셨는데 이 한 분은 이 물질이 어떤 건지 이제 아셨던 거죠. 자, 이 물질의 특성은 일단은 매년 수천 명의 인명을 죽게 하는 무색, 무취, 무미의 물질입니다.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고 이런 물질이에요. 자, 로켓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앨런 머스크가 이제 뭐 크루드래곤 이런 거 발사를 하잖아요. 그럼 로켓 연료로부터 화학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연쇄살인범, 마약사범, 강간범 이런 중범죄를 하는 범죄자들은 100% 이 물질을 섭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부주의로 이 물질을 기도로 흡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물질입니다. 자, 그리고 가스 상태로 피부에 접촉을 하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이렇게 위험한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을 사용해도 될까요? 아니면 사용하면 안 될까요? 자, 대부분은 아마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씀들을 하실 건데 자, 요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지금 드린 말씀은 이 하이드로젠 모녹사이드라는 거는 물입니다. 물. 자, 물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굉장히 필요한 물질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필요한 물질인데 자, 제가 처음에 왜 이 말씀을 드렸냐, 어떠한 것에 있어서 굉장히 오해를 하거나 그 분야에 있는 어느 특정한 부분만을 부각시키게 되면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중에 이제 오늘은 계속 말씀드린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앞으로 전망은 어떤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플라이님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슬슬 들어오고 계시네요. 자, 이게 녹화 방송이 라이브 방송이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저도 근데 라이브 방송은 별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직 좀 미숙한 면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앞으로 이제 농업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예측을 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앞으로 시장은 잘 될 것 같으니까 드론을 사세요. 드론 하시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말은 솔직히 뭐 점쟁이가 점치는 것보다 훨씬 더 못하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그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뭐 여러분들도 좀만 알아보시면 대부분 다 이제 찾아보실 수 있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장 기본적으로 뭘부터 봐야 되냐면 자, 첫 번째 이제 농업 인구의 변화를 볼 겁니다. 자, 요거를 저희가 이제 맨 처음 왜 말씀드리냐면 자, 이제 뭐 한 예로 말씀드릴게요. 중국 같은 경우에 매년에 이제 농산물을 한 5억 120만 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을 4억 7,700만 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1억 톤 정도가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1억 톤이 좀 차이가 안 나죠. 한 얼마인가요? 3천만 톤, 4천만 톤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자, 문제는 이제 중국의 농업 인구는 약 3억 7천만 명입니다. 제가 말을 제대로 했나요? 중국은 농산물을 5억 120만 톤을 생산을 하는데 농업 인구가 3억 7,600만 명. 미국 같은 경우에는 4억 7,700만 톤의 농산물을 생산을 하는데 농업 인구가 고작 32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0만 명도 되지 않아요. 물론 농업이 기반이 다르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그만큼 더 기계화가 돼 있고 전동화가 돼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약 12억 명 정도가 이제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고, 전 세계 빈민의 한 75% 정도가 농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농업으로도 굉장히 부자인 나라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하신 농민들도 계시지만 전체적인 평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민 구조를 보면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을 뚜렷하고 농업 방법 자체가 이제 한정적이 되어 있잖아요.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00년도에 농업 인구가 얼마냐? 여기서 생각할 때 농업 인구란 거는 실제로 농사를 질 수 있는 인구가 아니고 농촌에 살고 있는 인구입니다. 자, 농촌에 살고 있는 인구예요. 그리고 농업 인구 이외에 실제로 경작 가능 인구라는 지표가 또 있습니다. 경작 가능 인구란 거는 실제로 농업 인구 중에 농촌에 살고 있는 가정 중에 실제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 많느냐를 하는 건데, 자, 2000년도에 한번 보실게요. 2000년도에 보면 자, 농업 인구가 153만 명 정도가 됩니다. 자, 2005년에 145만 명. 자, 2010년에 134만 명. 15년에 128만 명. 자, 15년부터는 이제 매년 그래프가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16년도에는 108만 명. 17년도에 105만 명. 18년도에 100만 명. 19년도에는 97만 명대로 떨어집니다. 100만 명 이하로 떨어져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다음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경작 가능 인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업 인구는 농촌에 살고 있는 인구고요. 경작 가능 인구는 이제 실제로 농촌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인구가 되겠죠. 자, 경작 가능 인구를 보면 2000년도에 117만 3천 명 정도. 왜 이렇게 줄어드냐면 실제로 이제 뭐 학생들 부모님들을 도와주긴 하지만 학생들이 전적으로 농사를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을 제외를 하게 되고 고령인 뭐 65세 이상, 70세 이상의 고령인들은 제외를 시키다 보니까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자, 2005년도에는 106만 8천 명. 2010년도에 이미 100만 명 이하로 떨어집니다. 2010년도에 그래서 92만 4천 명. 2015년도에는 80만 8천 명. 16년도에 64만 명. 17년도에 60만 명. 18년도에 55만 명. 19년도에는 42만 명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그래프상에도 그렇지만 2000년도부터 2019년까지 약 20년 동안 농업 인구가 거의 6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게 기회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자, 농업 인구와 농업 경작 가능 인구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농업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보다 농업 경작 가능 인구가 줄어든 속도가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자, 매니아 농기계님 안녕하세요. 자, 이유는 뭘까요? 자, 농업 인구가 10% 줄어들면 경작 가능 인구도 10%가 줄어드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경작 가능 인구는 농업 인구가 줄어든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들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자, 고령화율. 자, 여러분들 그 고령화 인구란 게 뭔지 아시죠? 고령화 인구란 거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이제 고령화 인구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대한민국의 평균 고령화 인구보다 이 농촌의 고령화 인구가 2배 이상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적으로 농사를 못 짓는 분이 많으신 거예요.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이제 50년생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 큰형 이제 아버님과 같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저희 형 같은 경우에 이제 나이가 젊으니까 웬만한 요즘 농기계들 다 다룰 수 있습니다. 근데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이제 기력이 벌써 이제 70 넘어가시니까 쇠하셔가지고 뭐 농기계를 다루거나 뭐 힘든 일을 많이 못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저희가 이제 방제 시장에 뛰어들면서 4년차 동안 돌아다녀 보면 실제로 어느 정도 지역이 있냐면
한 3, 4일 동안 현장에서 돌아다니면서 4, 50대를 전혀 보지 못한 동네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경남 산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뭐 일단은 가장 젊은 사람 만난 게 50대 한 명이었고 나머지는 다 60대 70대였어요. 뭐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그게 벌써 몇 년 전이니까 그분들의 대부분이 지금 농사를 안 질 수도 있는 거죠. 그 동네 같은 경우에는 뭐 로타리를 치는 것부터 모를 심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뭐 풀을 베는 것까지 전부 다 이제 사람을 사서 쓰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위탁 영농화가 돼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고령화율은 어느 정도냐? 2000년도에 농촌의 실제 고령화율은 23%였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그 실제 평균 고령화율은 20%대입니다. 자, 그런데 2005년도에는 26.3%, 2010년도에는 31%, 15년도에는 37%. 자, 5년 새에 벌써 7%씩 올라가고 있죠. 자, 이제 16년도부터 1년 차로 보면 40.3%, 17년도에 42.5%, 18년도에 44.7%, 19년도에 46.6%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통계청에서 말할 때 농촌 고령화 인구가 내년에 2000년을 지나서 2011년도에는 어느 정도 늘 거냐 하면 4%가 넘어갈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5% 가까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농촌에 있는 노인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실제 농사를 못 짓고 그 병원 같은 데로 많이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녀들이 이제 도시로 데리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제적으로 농촌 고령화율 그래프를 보시면 그래프가 상승하는 것만큼 농업 인구와 경작 가능 인구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이제 그래프를 미처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자, 그러면 농촌의 인구는 이렇게 줄었는데 인구는 이렇게 줄었는데 그러면 경작 면적은 얼마나 줄었냐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안 궁금하신가요? 저만 궁금한가 보네요. 자, 실제로 현재 대한민국의 그 농업 면적은 잠깐만 제가 한번 볼게요. 농지 면적은 158만 헥타르 정도 됩니다. 자, 어느 정도 면적이냐면 한 47억 7,900만 평 정도가 지금 되는 거죠. 자, 그럼 2000년도에는 얼마였냐? 실제로 뭐 60억 평, 70억 평 됐었는데 이렇게 많이 줄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별로 줄지 않았습니다. 자, 200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경지 면적은 고작 14%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경작 가능 인구는 거의 60%가 줄었죠.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의 농업 인구는 3억 7천만 평인데 1년에 농산물은 5억 톤 정도 생산을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4억 7천만 톤을 생산을 하는데 고작 320만 명의 농사를 짓는다. 자, 그만큼 기계화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대한민국의 면적당 이 농민 수를 보면 이 기계화율로는 이제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 일본에서 시작되어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방제를 하려고 시도를 했었죠. 왜냐하면 웬만한 건 다 기계화가 됐었는데 방제는 기계가 안 됐었으니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헬기 방제들도 하고 있고 광역 방제들도 하고 있고 승용 방제도 일부 쓰고 있고 지금은 이제 가격도 싸고 접근성이 좀 편한 드론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실제로 아직까지도 방제사가 굉장히 모자란 형편입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좀 여담을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의 현재 지금 수도작 논 같은 경우에는 몇 평이 있냐? 82만 9천 헥타르 정도의 면적이 있습니다. 약 25억 1천만 평 정도의 면적이 있고요. 그러면 가장 궁금한 게 이제 올해는 얼마 정도의 면적을 방제를 했을까? 헬기나 광역 방제기나 드론을 통해서 얼마나 방제했을까 궁금하시잖아요.
이게 실제적으로 저희가 알아보면 정확한 통계 자료가 없습니다. 통계청에서도 잘못된 자료를 갖고 있고, 뭐 농협 같은 경우에도 자료가 다 맞지 않고,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데이터들을 제가 이제 합산을 해서 추산을 해본 거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0년 기준에 약 6억 평 정도의 방제를 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예상치가 이제 한 5억 5천만 평 정도, 그래서 5억 한 2천만 평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거라 예상을 했었고, 올해 그만큼 성장을 한 거죠. 약 10% 이상의 성장을 한 거고요.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는 한 22%, 23% 정도의 면적을 방제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될 거냐를 예측을 해보는데 있어서 일본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좋거든요. 왜 일본을 뭐 좋아하진 않지만, 자, 일본의 농업 상황이 실제로 대한민국의 농업 상황을 한 10년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농촌 고령화율도 그렇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면 되는데,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17년도에 이 수동으로 사람이 손으로 방제를 하지 않는 광역 방제기든 헬기든 이런 자동화 기기를 가지고 방제를 하는 면적 자체가 이미 48%를 넘었습니다. 자, 그럼 2000년도 왔으니까 지금은 예상을 해보면 뭐 한 53%에서 55% 이상 됐겠죠. 자, 그러면 대한민국도 앞으로 농업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고령화율은 높아지니까 경작 가능 인구는 그보다 훨씬 더 빨리 줄어들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뭐 농지는 어느 정도 줄어드냐? 뭐 농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년 동안 14%밖에 줄지 않았어요. 뭐 신도시가 생기고 도로를 새로 놓고 뭐 공단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많은 포인트만큼 줄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더 기계화가 되고 집중화가 될 텐데, 자, 그러면 필요한 게 뭐겠어요? 실제로 뭐 이양의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8조씩이 나오기도 하고 계속 몇십 년 전부터 연구하는 직파를 해서 이제 일손을 좀 더 줄여보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방제만은 그렇게 되지 않았단 말이죠. 특히나 이제 대한민국의 농지가 뭐 외국처럼 이렇게 벌판화 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경지 정리가 조그맣게 돼 있잖아요. 뭐 커봤자 2,000평. 웬만한 데는 다 1,000평에 1,200평 사이로 경지정 돼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뭐 드론을 없어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실질적으로 WTO,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WHO가 많이 나오는데 WHO 말고 WTO에서 보면 이 농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재들을 하고 뭐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곳에서 이제 그 허용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허용 보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을 할 때 이런 것들은 보조를 해줘도 제재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들이 있고, 그 중에 이제 손실 보장,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농사를 짓다가 태풍이 오거나 수해가 나거나 했을 때 보상해 주는 거, 그런 것도 구제해 준 제도도 있고요. 또 외국에 들어온 걸 막혀서 관세도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방제거든요. 실제로 방제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이제 대부분 다 농약값을 지원해 준지 아니면 농약을 뿌리는 뭐 용역비를 이제 다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WTO의 제재에 피하면서 농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현재 뭐 카페나 이런 데서 분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양의 드론들이 농가에 팔리고 있습니다. 팔리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많이 사가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방제를 하시는 분들 일자리가 줄어드냐? 결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젊으신 분들 중에 뭐 작물바나 하시거나 뭐 이렇게 크게 농사를 지시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자기의 면적을 거의 다 자가 방제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그런 분들이 많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실제적으로 농기계를 전혀 없으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농기계가 있어도 방제는 직접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특히나 방제 같은 경우 대한민국에서 가장 날씨가 뜨거울 때 이루어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나가지 않으시려고도 하고, 현재 책정되어 있는 방제비 자체가 그렇게 많이 비싼 편도 아닙니다. 예. 자, 깡새우님도 안녕하세요. 김윤성님도 안녕하시고요. 자, 인사만 하지 마시고 이제 이따가 교육 내용, 오늘 준비한 내용이 다 마무리가 되면 여러분들 질문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좀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면적을
방제를 하려면 과연 몇 대의 드론이 필요할까요? 자, 여기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알아보셔도 괴리감이 있으실 건데, 현재 그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2019년도에 해서 농업용 드론의 보급 대수가 768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800대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도 뭐 여기저기 큰 업체에서 판매한 드론의 수가 이미 4,000대를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통계 자료가 안 맞아요. 자, 그러면 뭐 이렇게 많은 수가 통계 자료보다 한 5배 정도 많은 수의 드론이 팔렸는데 그럼 방제사가 남아도는 거 아니냐?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현장에 나가면 정말 쓸만한 방제사를 구하기가 힘든 실정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드론 시장을 시작함에 있어서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저번에 이제 그 양드론 TV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드론 방제를 전업으로 고려를 하신다던가 하면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저도 뜯어 말리고 싶고 그런데 뭐 부업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뭐 한 시즌에 뭐 두세 달 동안 큰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충분히 진입해도 될 만한 저는 업종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를 더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제 자, 요거는 이제 지역별 경지 면적입니다. 이건 이제 18년 통계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께 현재와 다르지만 그렇게 뭐 1, 2% 이상 차이가 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이제 교육 때마다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데 아마 전라북도가 논이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넓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전라남도가 압도적 1위죠. 그 다음에 충청남도, 그 다음에 전라북도, 자, 그 다음에 경상북도, 경기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제주도 순입니다. 자, 그리고 밭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가 압도적으로 1위, 그리고 전남도가 2위, 경기도가 3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드론이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곳이 전라남북도입니다. 이 전라남북도 같은 경우에는 뭐 통계청 자료를 인용을 하자면 전체 768대의 드론 중에 500대 가까이가 이미 전라남북도에 있습니다. 자,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드론들이 전라남북도에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충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면적들이 이제 드론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서산이라든지 태안 같은 것도 그렇고요. 경남 같은 경우 현재 많이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이 면적이 좀 넓으면서 드론으로 방제를 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 어디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경상북도가 가장 아직까지는 개척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현재 드론으로 방제를 많이 하고 있고요.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자리를 잡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하이프라이 전업에서 후회를 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아마 대부분 다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후회하실 거예요. 네. 후회하실 거고 저 때 뭐 하이프라이 같은 H프라이 같은 님 같은 경우에 양드론 TV 때도 채팅에 오셨었는데 뭐 누군지는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죠. 예. 아마 후회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그 강의를 나가게 되면 대부분 이제 뭐 대학이라든지 교육원을 통해서 강의를 나가는데 제가 그래서 물어보거든요. 어떠한 강의를 하기 원하십니까? 실제적으로 100% 팩트만 가지고 강의를 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뭐 교육원이라든지 대학에 도움이 되는 강의를 원하십니까? 그럼 대부분 다 이제 팩트를 가지고 강의를 해달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교육 끝나고 나면 실제로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하거든요. 실제로 강의를 나가면 오늘 보여드린 거는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일부 내용이고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하게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을 포기를 하십니다. 저는 그게 정말 잘한 강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이 사업에 뛰어드시면 안 돼요. 물론 어떤 사업이 똑같겠지만 이 사업에 뛰어드시면 안 되고 뭐 이런 교육을 통해서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말 과감하게 도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몇 년 동안 정말 3년째 이제 실제로 방제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시고 기체가 나오는 것만 계속 보시고 방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시면 현장만 돌아다니시고 백수로 계신 분도 계세요. 자, 기계는 내년에 또 좋은 게 나오고 내후년에 또 좋은 게 나옵니다. 방제 시장은 그렇게 심하게 변하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 하루빨리 진입을 해서 과감하게 이제 영업도 해보시고 현장 나가서 방제도 해보시고 사고도 나고 이러면서 노하우가 좀 쌓여야 되는데 이게 뭐 카페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서만 보시고 이걸 준비를 해야겠다 아니면 내가 뭐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별로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곳에서도 이게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교육을 하고 있었고 아마 이런 내용 교육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이름 밝히지 않고 여러 군데 이제 방제 교육을 다녀봤는데 이제 방제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한 군데도 보지 못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준비한 PPT는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방제 시장은 앞으로도 굉장히 커질 거예요. 현재보다 2배 가까이는 커질 거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이제 너무나 우후죽순처럼 들어오게 된다. 특히나 이제 그 18년도죠? 17년도인가요? 18년도에 김모 씨가 이제 TV 프로그램 나와서 드론을 가지고 난 노후 준비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 번 방제를 할 때마다 200만 원씩 번다. 이런 말 때문에 실제로 드론을 시작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 같아도 초창기에 그 방송에 나간 이후로 강의 때마다 양 대표님은 도대체 돈을 얼마만큼 버냐? TV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 같고, 응? 뭐 7분에 200만 원씩 번다는데 그러면 뭐 하루만 뿌리면 돈 1,000만 원 이상은 벌어가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벌었으면 제 통장에 현재 한 100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강원모 사장님도 지금 전업이 힘들다고 하시잖아요. 강원모 대표님 헬기 쪽에서는 거의 탑 수준으로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실력도 굉장히 좋으시고 카페도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자, 이런 분들도 힘들다고 하십니다. 예. 자, 그래서 전업으로 하시는 거는 뭐 비추천 해드리지만 어쨌든 한 시즌에 큰 돈을 벌 수 있긴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가장 많이 벌 때는 방제 시즌에만 순이익으로 6천 이상을 벌었었기 때문에 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면적으로 따지면 한 200만 평 정도 안 되지만 한 180만 평, 170만 평 정도는 실제로 방제를 했고 또 그거 이외에 또 방제 계약을 해서 방제 뭐 수수료도 좀 어느 정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자, 그렇죠. 실적으로 뗄 거 다 떼면 연말에 가면 뭐 별거 없다고 하시. 특히나 이제 뭐 강모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무인헬기를 사용하시다 보니까 이 오버월도 하셔야 되고 보험료도 비싸고 뭐 그러니까 그런 게 더 있겠지만 그나마 드론 같은 경우 수리비가 이제 워낙 적으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론을 세팅을 할 때 첫 번째가 이제 어떻게 하면 방제가 잘 되느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사고가 나서 부서지지 않느냐, 이것만 가지고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비가 연달아 오다 보니까 방제도 쉬지 않고 이제 뭐 10일 가까이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고가 많은 한 해였어요. 올해 지금 그동안 있었던 것 중에 가장 많은 사고가 있었고 심지어 6일 연속 사고가 있었습니다. 6일 연속 기체가 추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군데만 빼고 다 30분 안에 조치를 하고 방제를 다시 시작을 한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방제 기체가 싼 것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좋지만 일단은 뭐 저는 약이 첫 번째 잘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일단 때려 박아도 부서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물론 통장에 현금이 가득 있으면 뭔가 모를 자신감이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방제 하시는 분들이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를 끝단까지 밀어서 때려 박았어도 부서지는 일이 별로 없어야겠구나. 그러면 뭔가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 뭐 한 번 더 밀지 뭐 라고 밀어주면 농민들도 훨씬 더 만족을 하시고 그런 농민들이 뭐 계약 당사자인 농협이라든지 뭐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어디 방제장에서 방제를 했는데 실력이 굉장히 좋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서 재계약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체가 너무 비싸다든지 아니면 뭐 추락을 하거나 어디에 부딪혔을 때 파손이 너무 크다든지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자신감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10년 전에 헬기 경운기 30대 효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더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되는 것 같죠. 근데 가격이 이제 30배가 넘지 않나요? 김리아님께서 이제 인력 방제 대비 드론 방제 효능은 어느 정도이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여기에 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카페 같은 데 보시면 아니 이 10리터의 약을 가지고 3,000평을 방제를 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 효과가 하나도 없다. 물론 제가 봐도 효과가 없게 뿌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드론으로 방제를 해도 사람이 뿌린 것과 거의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예. 저희 방제단에도 실제로 농사를 이제 몇만 평씩 지면서 방제를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기가 이제 방제를 하면서도 야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고 이제 방제를 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제 본인은 본인 논에 농사를 직접 짓고 실제적으로 본인 논에도 영업을 갔을 때 똑같은 방법으로 방제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굉장히 이제 뭐 병충해가 잘 잡히는 것을 보고 실제로 그 논 옆에는 뭐 경운기를 뿌리신 분들이 있는데 훨씬 더 잘 되거나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방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방제 효과가 좋은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m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면적을 뿌리는 쪽에 속하거든요. 저는 실제로 거의 3,000평을 다 뿌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 논에도 똑같이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100% 똑같이 방제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네, 효과가 좋고 문제는 이 10리터를 뿌렸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뿌리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그 효과가 천지 차이라는 거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똑같이 10리터를 뿌렸는데 전혀 효과가 없는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뿌리면 효과가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 10리터로 3,000평 다 뿌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수두작 같은 경우에도 어떤 병이 왔거나 어떤 충이 왔을 때에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제 방법이 분명히 달라져야 되고 10리터당 살포 면적도 달라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공동 방제라는 것 자체가 단가가 워낙 저렴할 뿐더러 중간에 이제 제가 말하는 도둑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뭐 영업비를 뭐 1차만 떼는 게 아니라 2차, 3차, 4차까지 떼다 보니까 실제로 방제비를 받는 분들이 너무 적은 방제비를 받고 계세요. 대부분이.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방제 방법이 맞다 하더라도 그거를 실행에 옮길 사람들은 생각보다 별로 없는 거죠. 네. 자 어쨌든 방제 효과로만 보면 10m를 가지고도 충분히 방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 대부분 다 이제 전업에서 이제 후회 하신다는 분들이 많네요. 자 혹시 오늘 뭐 내용 중에라든지 추가로 뭐 알고 싶으신 내용이라든지 뭐 그런 내용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저 혼자 이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힘들긴 하네요. 자 현재 동시 시청자 수가 24분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지금 채팅을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셔서 자 아마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인사 한 번씩 해주시고요. 네, 궁금하신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시면 가감없이 정말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근데 엣지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르는 분이 아니니까 자 일단은 뭐 드론이 있는데 이거를 판다 뭐 그러면 아예 다른 전업으로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아예 다른 전업으로 하는 게 맞는 건데 현재 지금 뭐 그렇죠. 강은보 사장님께서 제주도 오라고 하셔도 안 가셨다면서요. 네. 일이 많으셔서 안 가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제 대부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제 드론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이제 미친 듯이 배터리 관리를 한다고 해봤는데도 이 4년을 쓰기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17년도에 산 배터리를 가지고 올해 상반기에 이제 코로나 방역을 한참 다닐 때까지 사용을 했는데 한 6월달 정도 돼서 이제 방제를 하기 시작하니까 급격하게 배터리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만 4년 차 들어가는 시기였죠. 자, 그런데 대부분이 비슷해요. 지금 뭐 이제 그 MG 시리즈를 갖고 계신 지인분도 그렇고 뭐 다른 뭐 제조사에서 갖고 있는 일반적인 드론도 그렇고
대부분 다 3년차까지는 어떻게 다 쓰시는데 4년차까지 배터리 쓰시는 분들 못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수익이 조금 들쭉날쭉 하시거나 고정적인 물량이 없으신 분들은 아마 3년차가 지나서 4년차에 배터리를 대량으로 이제 구매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기체가 이제 파손이 되거나 했을 때 이제 재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이때 이제 아마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시기를 굉장히 무사히 잘 지냈고 여기 이제 무인항공으로 들어오신 여기 강원부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십몇 년째 이 사업을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역경들을 다 이미 이겨내신 분들인 거죠. 자, 앞으로 이제 제가 볼 때 내년에 4년차 배터리시면 아마 내년에는 사용하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네, 박현사님 반갑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잘 넘긴 상태고 그렇죠. 근데 주위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뭐 방제를 1년에 얼마만큼 하셨냐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10만 평 했습니다. 뭐 20만 평 했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 논에 뿌리려고 사신 분들은 솔직히 몇만 평 했는지 의미가 없어요. 왜? 내 논이 만 평이든 2만 평이든 간에 그냥 정말 내가 원하는 시기에 병이나 충이 왔을 때 뿌리고 싶어서 한 거잖아요. 뭐 그런 분들한테는 뭐 면적을 1년에 10만 평을 했는데 20만 평을 했는데 솔직히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수익 사업으로 가지고 내 1년에 버는 수익의 어느 정도를 차지해서 내가 생활을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고정적인 수입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려면 뭐 배터리 관리도 그렇고 기체 선정도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뭐 좀 힘들죠. 네. 자, 들어오신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쵸.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직도 방제를 하고 있으시죠. 자, 여기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전주에 있으니까 전주는 실제적으로 방제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 방제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뭐 밥방제 이런 게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주 전에 아예 다 클로징을 했습니다. 근데 기체를 다 분해를 해놓은 상태고 분해를 해서 이제 뭐 이번 주나 다음 주쯤에 아예 정비를 할 거고 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제주도 이외에는 지금까지 방제하시는 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지금 하시면 밭작물이나 뭐 재선충 정도 하실 거고 아니면 이제 뭐 나무 정도 하시겠죠. 제주도야 지금 배추무 많이 있지 않나요, 강 사장님? 네, 아마 그 정도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첫 방송이다 보니까 굉장히 긴장을 좀 많이 했고 이게 강의를 할 때랑 좀 다르게 이게 제가 질문을 하면 뭐 답변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해드리고 그런 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다 이제 부끄러움 많이 타시는지 채팅을 별로 안 하셔가지고 좀 혼자 떠들다 보니까 말도 많이 버벅이고 내용도 좀 뒤죽박죽인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데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에게 현재 첫 시간으로 현재 이제 방제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농촌 고령화율은 어떻게 되고 인구는 어떻게 변화가 되어 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신 분들한테는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하고요. 이건 좀 아시는 내용이었으면 뭐 별 도움은 안 됐겠지만 다시 한번 짚어 보시는 시간이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노즐 쪽을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해요. 아마 좀 제 방송들이 주로 별로 재미는 없을 거예요. 재미는 없을 거고 아마 초대 손님이 오거나 하면 좀 재미가 있을 건데 그렇지 않으면 아마 좀 전문적인 내용 쪽으로 좀 많이 가게 될 거고 제가 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 제가 강의하는 내용의 전부도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제대로 된 거를 빠른 시일 내에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앞으로 있을 이제 방제 교육에 한번 참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림방제 많이 있냐고 하는데 실제 산림방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자, 산림방제를 아시려면 시장은 어떤 시장 아시냐면 산림방제가 어느 쪽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아셔야 돼요. 물론 개인적으로 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큰 사업을 따시려면 단지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단지로 하는 산림방제 뭐 정안 쪽에는 밤나무밭이 굉장히 큰 단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고요. 그 나머지는 거의 다 재선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돌발의 충 아니면 재선충이거든요. 자, 그런데 재선충은 대부분이 다 어디가 있느냐? 경남 쪽에 있습니다. 네.
경남 쪽에 있기 때문에 경남 쪽에서 생축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충남 공주 부여 쪽을 제외한 밤나무들은 너무나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좀 맞지 않습니다. 워낙 위험한 야산에 다 포진되어 있고 실제로 방제비도 주당 받거든요. 이제 나무 한 그루당 얼마씩을 이제 계산해서 받기 시작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위험성이나 이런 걸 따지면 뭐 정원 같은 정말 큰 나무밭이 밤나무밭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면 제가 볼 때는 가지 않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가지 않는 거고요. 하우스 방제 물론 이제 여러 군데서 실시를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테스트를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우스 방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하우스 고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드론 날려면 하얀불이 너무 세서 작물들이 입는 피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고율도 너무 높죠.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작은 드론을 하자고 하면 너무 효율이 안 나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어디 같은 경우에 이제 비닐하우스에 그 농약을 치기 어려우니까 하얀풀 이용해서 이제 수정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딸기 수정을 드론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5리터급 드론을 만들어서 했다가 또 하얀풀이 너무 세니까 매빅을 가지고 이제 했거든요. 근데 매빅을 가지고 수정이 되긴 되더라고요. 근데 자 매빅이 하얀풀을 가지고 수정을 할 것 같으면 내가 볼 때는 그냥 다이소에서 파는 10,000원짜리 선풍기 있잖아요. 여름용 많이 들고 있는 핸드 선풍기. 그거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방제는 불가능할 거로 생각을 하고 하우스에 할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뭐 한 예를 들자면 지금 같은 경우에 날씨가 워낙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열차단제를 많이 전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열차단제 같은 경우에 이제 매년 다시 살포를 해야 되고 또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열차단제를 또 제거하기 위해서 또 제거제를 또 다시 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우스 방제 같은 경우 하우스 열차단제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의 지역이 이 수도자하고 겹치지 않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플라잉 데이를 늘릴 수 있죠. 네. 자 이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해드리고 싶은데 무슨 얘기부터 여러분께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 자 어쨌든 오늘 이제 오신 분들 되게 반가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준비를 해서 제가 이제 좋은 내용을 좀 더 알찬 내용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이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시 돌려보기를 하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실시간 방송이 제가 이제 미리 들어오신 분들 때문에 한 40분 전부터 방송을 준비해놨습니다. 살인방제 시 준비해야 될 거. 그렇죠. 예. 살인방제는 거의 살인이 필요하고 실제로 그 살인방제 같은 경우에 그 작업지시서가 있거든요. 그 작업지시서대로 방제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작업지시서의 내용을 정확히 이행을 하려면 살인방제는 수동 방제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AT 모드든 GPS 모드든 수동 방제가 거의 불가능하고 그냥 자동 방제로 하시는 게 맞아요. 예, 자동 방제 하시는 게 맞고 현장에 물론 방제 차량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일부분들은 분들은 되겠어요.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작업지시서가 정확하지 않았고 이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 뭐 45m짜리 스카이를 타고 방제를 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오는 곳들을 보면 실제적으로 1톤 트럭이 들어가기도 힘든 곳들도 많아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뭐 45m짜리라든지 뭐 20m짜리라도 이 고소 작업차 스카이를 대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사륜차가 거의 필수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개중에 이 산림 방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사륜차로 방제 차량을 구비를 하시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현장에 가보시면 그 이착륙을 하기 굉장히 힘든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잡목 같은 거를 빌 수 있는 뭐 톱이라든지 낫 같은 것도 필요하기도 하고요. 하죠. 자, 그리고 요즘에 이제 산림 방제를 하시려면 나무사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물론 나무사를 가진 곳과 콜라보 하시는 곳도 많이 있긴 한데 뭐 그렇게 하시면 대부분은 이제 수수료를 20% 정도를 떼가는 곳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뭐 40% 정도의 수수료를 떼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그 산림 방제 같은 경우에 거의 3.3제곱미터당 100원 정도 이제 되거든요. 평당 100원인 거죠. 평당 100원 정도의 방제비가 나왔는데
한 60원 정도로 가져간다. 그럼 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험성이라든지 하루에 풀릴 수 있는 면적이라든지 이런 거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 하루에 80원이 저는 마지손이라 생각을 해요. 그 이하로는 뭐 이게 워낙 뭐 기체가 추락을 하면 에고이스를 불러가지고 기체를 또 내려야 되고, 기체를 내린다 해도 정상도 내릴 수 없죠. 거의 다 반파시켜서야만 그 나무에 내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산림방제를 23원짜리를 다니셨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산림방제가 평당 80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80원, 70원 정도 됐던 것 같고, 그것 같은 경우 대부분 다 도로 옆에 있는 것이었고, 시범을 하다 보니까 많은 면적이 아니라 도로 옆에 뭐 1000평, 또 다음 도로 또 이전을 해서 또한 1000평, 이렇게 해서 한 10만 평 정도 뿌렸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스카이도 필요 없었고, 뭐 자동 방제도 필요 없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작업 지서 내용들 다 방제를 할 경우가 있지만, 아마 지금은 별로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 수익성 굉장히 좋은데 이게 리스크가 워낙 큽니다. 예, 리스크가 워낙 크고 야산이다 보니까 기체가 추락했을 때 이거를 이제 추락할 확률도 높지만, 추락했을 때 이 기체를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나 어렵고, 실제로 기체를 찾는다 해도 나무 위에서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에고이스트 분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나무를 타서 기체를 내려야 되는데,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아는 에고이스트 분들은 야산에 드론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보통 40만에서 6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받으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이제 또 강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추락했을 때 이제 화재가 나게 되면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 나는 거죠. 이제. 네. 산림방제를 뭐 일이 있으면 하면 좋지만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네. 추천드리지 않아요. 자, 2회 방송은 2주 후에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2주마다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오늘처럼 이제 뭐 여러 가지 객관적인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띄워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초대 손님을 불러서 뭐 농약사 사장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아니면 뭐 기체 제조사 대표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초청을 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질문도 해보고, 여러분들 궁금하셨던 내용들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 방송은 이제 10월 19일 되겠네요. 그래서 10월 19일 저녁 9시에 방송을 할 테니까요. 구독해 놓으시면 아마 알람이 갈 겁니다. 예, 그래서 구독해 놓으시고 기다리셨다가 방송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에는 이 노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왜냐면 노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워낙 많고, 이 노즐을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서 이제 방제 효과나 방제 효율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노즐을 언제 사용을 해야 되고, 몇 개를 사용해야 되고, 뭐 전체적인 방제 양은 어떻게 가져가야 맞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물론 2회 때부터 뭐 이제 초대 손님을 불러서 할 수도 있긴 하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해서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내용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